2026년 4월 3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이주진 PD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측은 이란과 더 이상 대면 얼굴 마주보고 협상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대면 협상 일정까지 잡혀 있었는데 이란이 내부 문제로 이제 대표도 못 정하고 이러면서 협상이 결렬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판단을 바꿔서 직접 만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전화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슬라마바드 이제 특사 방문도 당연히 취소가 됐고 이미 이슬라마바드로 이제 떠났던 협상단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또 다른 제안을 했었는데요. 일단 미군 병력부터 철수하고 그리고 종전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을 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되 핵 문제는 보류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전화로 협상을 하든지 편지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건가 봐요. 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이번 최근 텔아비브에서 열렸던 고위급 회의에서 한 말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군은 방어와 공격 모두에 대비하고 있고 목표도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도 이란을 향해서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도 역시 방어와 공격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단순히 전쟁을 지지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전면적 군사 승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이제 외교보다 군사적 해결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이제 협상이 실패했을 시에 82%가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레바논에 대해서도 76%가 헤즈볼라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도 78%가 하마스 완전 굴복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은 부분 휴전이나 협상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지금 한계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만일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경제 제재나 압박으로는 안 된다. 결국 군사적으로 끝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예 한 번에 끝내버려서 이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런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지긋지긋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상황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참에 아예 그냥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끝장을 봐야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장기 봉쇄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이 참모들에게 했다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에 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요. 협상은 이제 사실상 멈췄고 군사 공격은 부담이 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 대신에 이제 지속적인 압박으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봉쇄는 단순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닫는 것 이상으로 이란의 유조선을 차단하고 해상 물류도 통제하고 그리고 제3국과의 거래도 압박하는 이런 건데 이제 사실 이미 지금 미국이 이 대란 봉쇄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레바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4월 26일 날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드론을 날렸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전투 중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만 휴전이지 지금 사실상의 저강도 전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6일에는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사망을 했고요. 6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전사한 병사는 19세의 이단 푹스 하사로 확인이 됐고 휴전 이후 레바논에서 사망한 세 번째 이스라엘 군인이면서 휴전 기간 중에 헤즈볼라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사망한 첫 번째 군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 수천 명도 대피소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 날에도 드론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군인 추가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IDF는 이번 공격이 이제 헤즈볼라 테러 조직이 휴전 합의를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월요일에 있었던 군사 회의에서 레바논과 헤즈볼라로부터 오는 두 가지 주요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로켓과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가 그 주요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즈볼라가 전쟁 초에 보유했었던 이 미사일의 약 10% 정도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이 미사일들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10%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이제 고갈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로켓하고 드론이 날아오니까 이 수천 명의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렇게 피난해 가야 되는 대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돼야 될지 하여튼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자, 같은 날 가자지구에서도 군사작전이 있었어요. 가자지구 북부에서 길이 9마일이나 되는 9마일이면 한 13km 이상 되는 건데 16km, 15km 정도 되는데 터널을 해체하고 테러리스트 다수를 사살했다라고 하는데 가자지구 안에 아직도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의 하마스의 터널이 남아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IDF가 이제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 터널망을 해체하고선 그 안에 이제 무장조직원 70명을 사살한 건데요. IDF는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터널 통로에 주거 공간과 그리고 대규모 무기 저장고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DF는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의 대형 공격용 터널 2개를 파괴했는데요. 레바논 남부 칸타라에 있는 길이 2km 그리고 깊이 25m짜리 터널을 450톤의 폭발물을 사용해서 철거를 한 것인데 이 터널은 무려 10년 이상에 걸쳐서 건설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이란의 이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헤즈볼라의 갈릴리 장악 계획의 일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규모도 이제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긴 지하 터널 시스템 중 하나라는 평가인데요. 내부를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이 터널 안에는 대원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각종 무기와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요. 특히 한 구역에서는 2층 침대가 놓인 방이 약 10개나 확인이 됐습니다. 와우. 전체 구조를 보면은 30개의 방과 30개의 통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대까지 설치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이란 기준에 맞춰서 건설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란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 설계와 그리고 자금까지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저렇게 파놨으니 그 기술 이란한테 다 배웠겠죠. 또 이란은 또 북한한테 배웠을 거고. 그러니 뭐 가자지구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란 전쟁 그리고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와의 전쟁 때문에 요즘 가자지구 상황이 어떤지 좀 들여다보는데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가자지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거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하마스 대원들이나 이슬람 성직자들한테 아이들이 성폭행을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가히 충격적인데요. 하마스가 아이들을 포섭하는 방식이 정말 치밀하고 잔혹한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이제 모스크 테니스 선수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가자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지는 은어입니다. 이 단어가 생긴 배경을 들여다보면 우선 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하마스 소속의 이맘과 종교 지도자들이 쿠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9살, 1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 소녀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실제로 9살 소년의 증언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화장실로 데려갔고 이제 성폭행을 했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인데요. 이게 마치 일종의 포섭 공식처럼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치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자지구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성범죄를 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아이나 가족 전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겠다 이런 공포가 큽니다. 하마스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건데요. 네가 입을 열면 너의 인생과 그리고 가족은 끝이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오히려 아이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렇게 겁을 먹은 아이들을 곁에다가 두고 서서히 하마스 조직원으로 세뇌를 하면서 끌어들이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이렇게 파렴치한 자들을 바로 모스크 테니스 선수다 이렇게 부르는 은어가 생긴 거고요. 아이들을 종교로 유혹해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결국은 테러의 길로 밀어넣는 자들을 이제 비꼬는 그런 은어입니다. 마지막은 무력인데요.
부모가 눈치를 채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마스 무장대원을 그곳에 보내서 부모에게 계속 시끄럽게 굴면은 이스라엘 스파이로 몰아서 처형하겠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의 목숨을 이제 담보로 잡아서 협박을 해버립니다. 결국 아이들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도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질까봐 무서워서 이 가해자, 이 성직자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총을 든 소년병으로 이제 키워지는 셈인데요. 이스라엘 외무부에서도 이거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이용한 체계적인 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슬람은 악의 종교고 그 악의 종교가 판치고 있는 지금 가자지구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복마전이고 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아유, 애들이 뭔 죄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총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년 10월경에 이스라엘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이 열릴 예정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총선이 총리 선출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총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거인데 이스라엘 총선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처럼 이제 지도자를 직접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의회 구성을 통해서 총리가 결정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은 총리가 아니라 이제 정당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총리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라는 건데요. 먼저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은 총 1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득표율에 이제 비례하게 각 정당의 의석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20명 중 과반이 되면 정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61명을 모으면 정부를 결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정당이 많은데 한국처럼 어떠한 거대 정당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정당이 61석을 혼자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정당이 손을 잡게 되는 건데요. 우리 같이 정부를 만들자 이거를 바로 연립정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엔 총리가 어떻게 정해지냐. 대통령이 가장 유리한 사람, 가장 잘 만들 사람한테 찍어서 너가 팀을 만들어봐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정당들과 협상을 해서 61석을 모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총리가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팀을 잘 꾸려서 61명을 모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정당 내부에서 협상하고 줄다리기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예요. 네. 공부 많이 했네요.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베냐민 네타냐후의 그 정부 여당 지금은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리쿠드 당이 중심이 돼서 여러 정당이 모여서 지금 정부를 이루고 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에 맞서는 야당도 역시 이번에 또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놀랍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걱정된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 야당 연합이 베냐민 네타냐후, 리쿠드 당을 위협하고 있다. 굉장히 세력을 많이 모았나 봐요. 뭐 이제 이 두 사람이 일단은 뭐 라피드와 베넷이 손을 잡고 만든 게 이제 투게더 베야하드라는 이 야당 연합인데요. 그동안 쪼개져 있었던 이 야권표를 하나로 묶겠다라는 전략이죠. 근데 이제 매체별로 했던 여론 조사를 보면은 일단 채널 14의 조사에서는 리쿠드가 약 34석 그리고 투게더는 약 20석으로 해서 여전히 네타냐후 진영 즉 우파 블록 쪽이 64석으로 앞서는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채널 12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야당 블록이 약 60석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네타냐후 연립은 약 50석을 해서 오히려 야당이 앞서는 결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조사마다 결과가 살짝씩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당이 실제로 정권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이제 과반 61석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 이들이 가진 구조상으로는 지금 아랍 정당을 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랍 정당 없이는 그 숫자를 채울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실제로 과거에 이제 이들이 무지개 연정 당시에는 아랍 정당이랑 손을 잡으면서 네타냐후 정권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베넷이 아랍 정당은 연정에서 이번에 제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지금 야당은 우파 지지층을 이제 지키려면 아랍 정당을 빼야 하는데 또 과반을 확보하려면 아랍 정당을 또 포함해야 하고 이런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정당만으로는 이제 이 과반수 61석을 못 만드니까 조금씩 뭐 색깔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도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서
61석을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개 정당, 여러 개의 막 그 주장이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막 모으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말들이 많고 주장하는 바가 많고 그래서 겨우 모으긴 했지만 이게 모래알처럼 언제 또 이게 터져서 갈라지고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이제 정부가 해산되고 하여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지난번에 베넷하고 라피드 이 두 인물이 지금 그 투게더라는 정당이요. 정당 이름이 굉장히 좀 일차원적이네요. 투게더. 투게더 옛날에 저 아이스크림 있었던 거 알아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잘 모르시는구나. 연식이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베넷하고 라피드가 지난 2022년도에도 한번 연합해서 정권을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네타냐후가 정권을 뺏겼었는데 그래서 잠깐 그 베냐민 네타냐후도 정권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베넷하고 라피드 정권도 오래 못 갔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이렇게 깨진 겁니까?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일단 구조 자체가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무지개 연정은 이념이 완전히 다른 정당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억지로 묶은 연합이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파 그리고 중도 좌파 심지어 아까 말했던 아랍 정당까지 전부 한 정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고요. 네타냐후 끌어내리기. 그러니까 반 네타냐후 세력들이 딱 결집을 한 건데 그래서 일단 네타냐후부터 끌어내리자. 근데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전략은 없었고 공통점도 이제 다른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하나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내부에서는 계속 충돌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자기들끼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결정적인 외부적인 사건 하나가 겹치게 되는데요. 바로 레바논과의 해상 경계 합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국익을 넘겨줬다 헤즈볼라 쪽으로 양보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 비판들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 우파 지지층에서는 이런 정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베넷이 2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피드가 2년을 하고 이렇게 총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베넷이 총리로 있던 도중에 연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조기 총선으로 가면서 라피드는 총리도 하지도 못하고 이제 정권 자체가 다시 종료가 돼서 네타냐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즉 이념이 너무 다른 연합이라서 내부 충돌이 계속됐고 외부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지층이 이탈했고 결국 이걸 버티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무너진 그런 정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베냐민 네타냐후로 중심이 된 그 리쿠드당 이 연정은 보수고 보수 우파고 베넷하고 라피드는 진보 좌파 정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베넷하고 라피드 이 두 개의 정당 모여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 정부 정책 시스템 중에 이스라엘 교도소와 관련된 그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대법원이 교도소 내에 있는 보안 수감자 식사 기준을 강화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테러 수감자도 포함이 되죠. 내용을 보면은 최소 생존 수준의 식량을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식사, 즉 배가 부를 때까지 심지어 필요하면은 추가 제공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뷔페도 아니고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게 맞냐, 국민과 테러리스트 중 어느 인권이 우선이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법부는 범죄랑은 별개로 인간의 기본 권리는 보호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장을 하는 건데요. 항상 이쪽 진영은 이제 국민의 인권을 무시를 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수감된 이 교도소는 완전히 인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과거 네타냐후 연정을 흔들었었던 그 사법 개혁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사법 개혁이 이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배불리 먹고 또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먹여줄 정도면은 밖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해서 밥 못 먹고 그러는 사람들을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자기 발로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보낼 때는 벌 받으라고 보내는 건데 그렇게 뭐 조금 전에 부패라 그랬어요. 네. 자, 이스라엘 정부가 사마리아 지역의 대형 산업단지 개발을 공식 승인을 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번 산업단지는 이제 단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제 경제와 안보 그리고 영토 전략이 결합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먼저 사마리아가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스트뱅크, 즉 서한 지구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와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그린 라인 인근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번에 승인이 된 거는 보스타니 햇빛이 인근에 조성되는 대형 산업단지 프로젝트인데요.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약 788두남, 약 24만 평 규모로 이제 산업과 물류 그리고 상업 시설이 포함이 되고 총 50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뉘는 대형 단지입니다. 현재 단계는 정부 승인까지는 마쳤고요. 그리고 기업 투자자를 모집하는 입찰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단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전략적 안보 프로젝트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목적을 보면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접경 지역에는 산업 기반을 형성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경제와 인프라를 통해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이죠. 결국은 유대 사마리아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관리 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나블루스라든가 제닌 이런 데는요. 하여튼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산업단지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산업단지 개발해서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직원으로 뽑아서 쓰고 또 산업단지를 아무래도 이제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또 군 병력이 들어가서 또 지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블루스라든가 제닌 이런 곳에 있는 테러리스트들 이제 활동을 거의 못하는 거죠. 이제 뭐 쫓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또 천궁 이런 것들 그 지금 외국에서 지금 많이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개발한 그 아이언돔 미사일 그 방어 체계 시스템이죠.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 말고 외국에도 이제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언돔 어디에다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장비만 이번에 보낸 게 아니라 운용 병력까지 함께 파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아이엠돔은 원래 이스라엘 본토 방어용으로만 운영되던 시스템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배치가 됐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UAE냐?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인데요. 즉 중동 지역에서 이번에 공동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으로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쟁 때 그 한 30여 일 동안 그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2,000발이 넘는 그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대외 외교 활동,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이번에 왜 간 겁니까? 이번 방문은 단순 외교 일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전쟁 와중에도 이렇게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협력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석유랑 가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너지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네트워크 확대인데요. 단순 교역을 넘어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협력축을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지정학적 포지션 확보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중동 이 세 축이 맞물리는 곳인데 그래서 이 지역과의 협력은 단순 경제 협력을 넘어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아시아까지 외교와 그리고 경제 협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소말릴랜드, 소말리아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또 소말릴랜드와도 정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서도 글로벌 전략 거점을 넓히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먼저 소말릴랜드를 보면요. 소말릴랜드는 홍해 입구, 즉 바벨만데브 해협 인근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처음으로 이 소말릴랜드에 대사 파견을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홍해를 통해서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해상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물류가 전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그리고 중동의 해상 리스크,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양한 해상 루트와 그리고 외교 접점을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아르헨티나와도 이제 아이작 협정을 맺으면서 이 안보와 그리고 AI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그 사진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공분을 하면서 아주 일파만파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이 메시아닉주 청년들이죠, 병사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데, 불러서 뭘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격려 행사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논란과 맞물린 정치적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레바논에서 그 병사가 예수상을 훼손해서 국제적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기독교인 IDF 장병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기독교인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번성하는 나라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종교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강조를 한 건데요. 이 개별 병사의 행동과 그리고 국가의 공식 입장은 다르다. 이 점을 이제 분리해서 보여주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부터 하마스와의 전쟁, 또 이란과의 전쟁,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렇게 2년 반 동안 전쟁이 하여튼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경제도 뭐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죠.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지금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이해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 알리야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최근 이스라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뉴욕의 한 유대인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2개 동 약 200세대를 통째로 매입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변화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해외 유대인들의 알리야, 즉 이스라엘 귀화하는 그런 이민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이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개인 단위로 들어와서 하나씩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는 공동체 단위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출신끼리 혹은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룹 단위로 이주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 역시 집 한 채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같은 단지나 같은 지역에 모여서 사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이제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체성과 공동체를 함께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그리고 문화,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익숙한 공동체와 함께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택도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알리아는 개인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가 통째로 들어와서 새로운 생활권을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돈이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는가 본데, 이렇게 돈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저 미국 저 라스베가스라든가 뭐 비버리 힐스 뭐 저 이 말리부 해안가에 있는 그런 고급 저택 같은 초고가 호화 주택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 와중에도 초고가 이 부동산 시장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전체 시장과 그리고 초고가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 금리 그리고 경기 영향으로 거래도 줄고 이제 가격도 조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초고가 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유지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탈비에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빌라 쉐로버처럼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아무래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고 한번 놓치면 다시 구하기 어려운 희소 자산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지에서는 마치 보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중개업자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1,000만에서 2,500만 세겔, 한화로는 약 30억에서 100억 가까운 주택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은 1억 세겔, 즉 300억 원대 이상 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투자는 아닙니다. 이게 해외에 거주하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아예 이스라엘로 정착해야지 이런 움직이들이 늘어나면서 구매하는 집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냥 휴가용 작은 아파트 이렇게 구매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25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주택, 내가 직접 살 주택, 그거를 이제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 아예 삶의 기반 자체를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고객의 약 60%가 2년 안에 이스라엘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 이런 현지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매자들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걸 넘어서서 지금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권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 그리고 이제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지역인 예루살렘 쪽으로 텔아비브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부동산 시장은 희소한 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제 정체성과 공동체를 찾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건물도요. 1948년에 건국된 이후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급하게 막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때 진 집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집들이죠. 건물들이죠. 이런 집들은 좀 이제 좀 낡았고, 최근 들어서 짓는 아파트들, 최근 들어서 짓는 이 주택들은 되게 고급스럽고 멋있게 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최근에 지은 그 고급스러운 주택보다도 70년 이전에, 80년 이전에, 100년 전에 옛날에 오스만 제국 때 살던 집들, 또는 영국 그 지배 때 살던 집들, 마크 트웨인이 살던 집이라든가 록펠러가 살던 집들, 지금 그런 집 가면 뭐 역사성도 있고 정말 잘 지었어요. 그런 집들을 사서 자기네 집으로 새롭게 리뉴얼하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반가운 소리네요. 미국에 있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로 가자, 이게 아니라 충분히 미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갑부들이 이스라엘로 알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리네요. 이스라엘도 이제 점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